지금은 5번째 강의입니다. 스포츠와 미디어 관계를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오디언스, 이런 미디어를 수용하는 사람, 미디어를 소비하는 그런 수용자에 관한 어떤 우리가 좀 접근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에서는 이제는 미디어가 스포츠를 의존하는 부분도 있더라. 공생의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스포츠가 미디어에 의존하는 영역도 존재하지만 미디어도 스포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보고 후반부에는 미디어 수용자, 우리가 수용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미디어의 다양한 콘텐츠가 그 노출이 되겠죠. 그것을 보는 시청자, 청취자, 네티즌, 유저들은 어떠하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디어는 첫 번째, 스포츠는 그 많은 미디어 콘텐츠들을 상당 부분을 구성해주고 있다. 인터넷, 뭐 무한 공간이죠. 거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해주고 있고, 뭐 TV 같은 경우 하루에 뭐 20시간 가까이 20시간 넘게 방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을 스포츠 시간이 채워주고 있다. 종이신문 그 상당 부분을 스포츠랑 콘텐츠가 채워주고 있다. 스포츠 오큐파이 큰 빅포션 미디어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TV는 어느 채널 간의 콘텐츠 경쟁입니다. 어떠한 콘텐츠를 할 것인가. 뭐 요즘 경쟁하는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가 오락 프로 드라마겠죠. 삼시세끼 뭐 미생 이런 드라마 가지고 뭐 또 뭡니까 비정상 정상회담인가 이런 거 시청률 가지고 경쟁을 하죠. 채널 간의 경쟁이죠. 거기에 스포츠도 들어가 있다. 프로야구가 이제 5경기가 열립니다. 하루에 5경기 열 때 KBS, MBC, SBS 산하 스포츠 채널들이 한 경기씩 중계하고 나머지 뭐 스포츠 뭐 다른 인터넷이 중계 스포츠 TV가 하더라도 또 하나 뭐 제2 골프가 제2 스포츠로 바뀐다. 그래서 골프도 하고 뭐 야구도 중계한다. 그런 말도 들리고요. 아마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체 방송사 프로그램 중에 6%에 불과했는데 80년대 초반에는 전체 방송의 거의 30% 가까이가 뭐였다? 스포츠 방송이었다. 스포츠 중계였다. 이 당시가 언제죠? 81, 82, 84년대 소위 말하는 스포츠 공화국 시대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군사 쿠데타를 가지고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방송을 좀 규제를 하죠. 이런 시사 프로 하지 말고 야구 중계 매일 해. 그래서 KBS, MBC, SBS에서 특히 SBS에서 MBC에서 야구 중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주말에는 야구 반드시 했고요. 지상파에서 지금은 지상파에서 그렇게 야구 중계 안 하죠. 한국 시리즈 정도 아주 빅 이벤트면 모를까. 그만큼 스포츠 콘텐츠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죠. 이렇게 많이 차지한 이유는 어떤 시장 원리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그런 어떤 의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10% 이내로. 그래서 한 5%대 전체 TV 프로그램 중에 스포츠가 차지하는 편성 비율은 5% 내외. 올림픽 시즌, 월드컵 시즌은 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시즌은 내려가는 겁니다. 최근 자료를 나중에 한 번 더 보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다. 이거 조금 옛날 사진이지만 스포츠 뉴스캐스트에서 사람들이 보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스포츠를 많이 클릭을 한다.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네이버에 들어갈 어떤 이유가 많이 감소되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보겠지만은 스포츠도 상당히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 스포츠 콘텐츠가 없다. 상당 부분 포털 사이트도 어떤 그 방문자 수에서 감소가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야구, 해외 야구, 축구 이런 콘텐츠들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두 번째, 스포츠는 미디어 인더스트리의 프로핏 인크리즈, 이윤 상승에 기여한다. 미디어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기업에 돈을 버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방송사라는 것이. 방송사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포츠 콘텐츠, 좋은 양질의 스포츠 콘텐츠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 반응이 좋다는 얘기는 그 사이사이에 삽입된 광고를 기업에 팔 수가 있겠죠. 기업들이 사죠. 또 값도 올라가. 그러면은 방송사는
TV 중계권료를 냈지만은 많은 광고 수입을 챙기는데 이런 광고 수입이 지출한 중계권료 또 제작비를 상승한다 그러면 이윤을 남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제작비가 낮았습니다. 여러분 제작비가 비싼 것들이 요즘 말하면 드라마 같은 거겠죠. 누가 하나 하는데 뭐 캐스팅하는데 편당 뭐 1억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 제일 비싸요? 이민호? 아니야? 누가 비쌉니까? 뭐 김승현. 그러니까 김승현이요, 김수현 미안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의 이제 고참 배우들이 있어요. 50대 배우들은 한 반의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연기력 30년인데 왜 그런 그 배우보다 적냐 했더니만 이유가 있더라고요. 해외 판매분이 크니까. 뭐 중국 같은데 해외 판매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높진 않았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중계권료, 월드컵, 올림픽은 워낙 중계권료가 비싸기 때문에 제작비까지 생각하면 굉장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제작비, 이런 드라마에 비해서 뉴스 같은 건 제작비가 많이 들죠.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디어사의 이윤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제작비를 보니까 드라마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뉴스, 쇼, 교육 프로, 스포츠, 영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상당히 제작비가 낮은데 그것도 뭐 요즘 많이 바뀌죠. 성탄절 때 뭐 나홀로 집에 이제는 안 보죠 사람들이. 나홀로 집에 또 그다음에 성탄절 때 뭐 벤허 60년 전 영화 보여주고 뭐 할아버지나 보겠지만 안 보죠. 요즘 어때요? 연휴 때 뭐요? 엊그제 종영한 뭐 국제시장 뭐 이런 건 비싸겠죠. 아마 방송사가 그 판권을 살려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요즘은 또 영화도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가 높은 시청률을 가져다 준다. 하이 레이팅. 높은 시청률을 가져다 준다. 시청률은 높다. 광고료가 비싸지겠죠. 광고가 다 팔리겠죠. 그래서 특히 A매치 같은 경우 20% 요즘 20%가 잘 안 나오지만 요즘 드라마가 뭐 10% 넘기 힘들죠. 왜? 종편이 또 잘해. 다 분산돼 있어. 드라마 10% 넘는 거 거의 드문. 뭐 저기 뭐죠? 그 외국인 나와서 하는 게 비정상회담인가요? 그 한 뭐 4% 5% 찍어요. 종편에서 4% 5% 대단한 거겠죠. 하여간 이런 식의 어떤 시청률은 축구 A매치의 경우 어느 방송사든지 중계하고자 싶어 한다. 근데 최근에는 무조건 A매치라고 다 뜨는 게 아니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시청률이 큰 차이가 나죠. 상대가 브라질이다? 높은 시청률이 나오겠죠. 근데 브라질이 한국에 오기가 쉽지가 않죠. 한국 오려면 어디가 와야 돼? 먼저 일본과 하고 3일 있다가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그 초청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청률 부분이 있다. 가장 대박 난 게 2002년 같은 경우 대박이 났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2002년 얘기하지 말라고. 특히 올해 여러분들도 잘 기억이 뭐 가물가물하겠지만 뭐 지금 신입생들이 96년생, 97년생이야. 5살 때 월드컵을 봤어. 뭔가 스티커를 붙인 기억이 있는지 5살, 10살이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2000년 얘기를 강의 시간에 막 얘기해야 뭐 아주 옛날 얘기죠. 웬만하면 저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1학년한테 굳이 예를 들자면 2014 브라질 월드컵 그것도 공부하느라고 또 못 봤어. 그리고 오늘 얘기하다 학생들한테 1학년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EPL을 얘기했대요. EPL이 뭐야? EPL 모르죠. 우리가 좀 저야 뭐 워낙 뭐 많이 보니까 알지만은 알고 모르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관심 없으면 모르는 거죠. 저야 뭐 골프도 알아야 되고 배구도 알아야 되고 농구도 알아야 되고 강의하려니까 그런 거지. EPL이 뭐야? 뭐죠? 축구를 했는데 무슨 축구인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보니까 시청률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한국 경기 70% 방송 3사 합친 거겠죠. 대한민국 사람의 70%가 TV를 보고 있었다. 근데 길거리 응원한 사람들은 그 커다란 그 정강 하나 스크린 하나에 수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다 카운트가 안 됐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본 사람도 있고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 다 봤던 얘기야.
신기하죠? 또 안 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때 또 괴상한 사람들이 있죠. 안 볼 거야, 미쳤어, 다 보는데 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좀 지나침이 있습니다. 외국은 보통 한 40%만 해도 대박이고요. 쉐어링, 점유율이죠. 쉐어링과 레이팅을 여러분이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TV 시청률을 레이팅이라 말을 쓰죠. 레이팅은 전체 가구수분의 해당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시청 가구수죠. 그 우리나라가 만약에 월드컵 때 2천만 가구가 있다. 2천만 가구가 있었다. 시청률이 70%다. 몇만 가구가 보고 있었어요? 1,400만 가구가 보고 있었으면 2,000분의 1,400 곱하기 프로테이지니까 100을 해서 70%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시청률입니다. 점유율은 2천만 가구가 있는데 2천만 가구가 TV를 온하지 않았어. 2천만 가구 가운데 계산도 어려워졌네 제가. 1,500만 가구만 TV를 켜놨어. 저희 집 오늘 TV 안 켜 있죠. 지금 시각에 웬만한 가족이 TV 안 켜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근데 TV를 켜는 가족이 1,500만인데 이 중에 얼마가 보고 있어? 1,400만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변함이 없죠. 곱하기 100을 한 게 바로 점유율, 이게 말하는 쉐어링입니다. 그래서 14를 15로 나누면 얼마쯤 돼요? 0.7, 93% 나오나요? 약 93%의 점유율. 시청률은 얼마? 70%. 그러니까 항상 점유율은 시청률보다 높다. 항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잉글랜드 보니까 한 절반 나오죠.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 한일 월드컵 때 점유율이 86%야. TV를 켜놓은 가정 중에 86%가 영국 사람들은 아르헨티나와의 경기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태리도, 한국이랑 이태리 TV를 켜놓은 가정의 89%가 뭐예요? 한국 대 이태리의 열나는 경기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열났겠죠? 한국이 이겼으니까. 그래, 그 정도. 그다음에 그때 2002년 때 중국이 참가했습니다. 이제 중국과 브라질 경기에 중국 시청률이 33%, 중국 사람들의 약 93%가 보고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 수가 3억 3천만 명.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죠. 단일 경기로 최대 시청자 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건 이제 깨지겠죠. 나중에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만 나가면 이건 또 깨질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기록 만드는 겁니다. 3억 3천만 명. 미국이 깰 수 있어요? 100% 시청률이 나와야지 미국은 깹니다. 미국이 3억 3천만 명 인구도 안 되지만. 자, 이런 걸 여러분 알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IMF의 90년대 후반에 IMF 때 박세리 선수라는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US 오픈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 뭐 시청률이 10% 나왔어요. 새벽 5시야. 6월달 아침 5시에 TV 중계를 본 거야. 시청률이 10%. 그럼 뭡니까? 가구수로 우리가 갔다고 보면은 그때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200만 가구가 보고 있었죠? 10%니까. 근데 새벽 5시에 TV 켜놓은 가정이 몇 가정? 이를테면 TV를 켜놓은 가정이 300만이었다. 그러면 박세리 선수의 그 US 오픈 경기는 점유율이 얼마가 돼요? 66.7%가 되는 거예요. TV를 켜놓은 가정의 3분의 2가 뭐다? 박세리 골프를 보겠다. 대단한 거죠, 점유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늘 고려해야 돼요. 근데 그 보는 사람이 누구다? 골프 매니아다. 200만 명이나 보고 있다? 광고 불티나게 팔리겠죠. 오히려 축구 200만 명 보는 것보다는 골프 200만 명 보는 게 훨씬 많이 팔리죠. 축구 200만 명은 남녀노소 뭐 농촌 도시 뭐 잡히지가 않아. 보는 사람들이. 골프 200만 명은 진짜 대한민국 골프 좋아하는 사람 다 모인 거야. 그러면 뭐 클럽, 골프 클럽, 뭐 골프 회원권 광고, 또 고급 자동차 광고, 뭐 불티나게 광고가 들어가겠죠. 이런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실제로 신문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고, 인터넷 같은 경우 여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스포츠 쪽에 붙는 광고를 한번 보세요. 관심 있게 보세요. 자, 스포츠 컨텐츠를 클릭해서
어떤 광고가 붙는가 보면은 그래도 스포츠 컨텐츠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가장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 네이버나 네이트나 뭐 저기 다음에 스포츠 컨텐츠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전형적인 사람? 일단 20대 젊은 사람 많겠죠? 스포츠니까 약간 남자가 좀 여학생보다 여자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붙는 광고는 비교적 20대 남자를 어필하고자 하는 광고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또한 스포츠랑 연관된 컨텐츠, 여행, 영화 뭐 이런 게 존재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제가 네이버가 익숙한데 네이버는 왜 안 뜨냐?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다음에 스포츠 자 스포츠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제 지금 척이 누르면 뭐 어떤 거 칸투칸 뭐죠 이게 스포츠랑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광고 뜨겠죠. 여기에 무슨 고급 금강제와 이런 광고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웃도어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죠. 또 뭐가 들어갔나 광고? 이건 뭐야 이거? 모르겠다 이런 건.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축구를 한번 클릭하면요. 다음은 이제 축구가 먼저 나오네요. 축구를 먼저 하면은 축구 관련된 거 그렇죠? 온라인 뭐 게임이든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뭐야 또 꿈에 그리던데 홈쇼핑 광고도 나오네. 요즘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나 보죠. 신혼 부모들이. 야구는 뭐예요? 야구는 또 뭐가 들어가나? 이것은 여행이겠네. 노란 풍선. 예? 뭐 빨간 모자, 노란 풍선 이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골프는 좀 뭐가 좀 다를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골프 쪽에는 뭐야 클럽 광고 나오죠. 그러니까 역시 이런 부분. 그러니까는 당연히 하겠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거니까 그와 관련된 제품이 강연히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에서 역시 존재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당연히 어떤 공간들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케이블 TV 같은 경우 보면은 비교적 YTN 같은 경우가 광고비가 비쌉니다. 시청률에 비해서. 오히려 투니버스 있나요 요새? 만화 채널 있어요? 그 시청률이 높은데 광고가 비싸지가 않아요. 아무리 과자 광고해도 사는 사람 누구야? 엄마가 사줘야 돼. 아무리 안 사주면 그만이거든요. 시청률은 높은 시청률에 비해서 광고가 싸요. 근데 YTN 이런 뉴스는 보는 사람이 뭐예요? 구매력이 있는 30, 40대, 50대들이 많이 보니까 바로 구매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틀리더라. 광고비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페이지의 광고 한번 다른 사이트별로 그러니까 종목별로 축구, 야구, 골프 좀 비교하는 거 하나의 이거 재밌는 흥미있는 관심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만큼 또 얼만큼 그런 노출 효과가 있는가. 그러면 이런 다음에서는 아까 그 골프 그 용품에 대한 노출 히트스가 다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면 당신들 광고했다. 그럼 근데 그쪽에서 그랬죠. 도대체 다음을 통해서 홍보 효과가 있는지 자기네 매출과 관련돼서 보면 알 수 있겠고 그만큼 광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역시 스포츠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뭐 스포츠 때문에 미디어 산업이 발전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스포츠가 없었으면은 그렇게 미디어에서 큰 게 발전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특히 이런 새틀라이트 TV, 위성 TV, 케이블 TV 많이 늘었죠. 옛날의 그림이고요. 그래 월간 탑 10 시청률 케이블 쪽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MBC, ESPN. 뭐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드라마 공화국이다 보니까 투니버스도 있어요. 근데 이런 MBC, ESPN 나름대로 케이블 방송사에서 선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들어가면 최근 거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도 이런 스포츠 채널 ESPN이 그래도 케이블 TV의 탑 10 안에 들어가고 있다. 시청률에서. 점유율로 따집니다. 점유율. 지금은 점유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죠. 채널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요. 또 최근에는 이렇게 스포츠 컨텐츠를 채널을 모았습니다. 뭐 돌려도 스포츠야. 여기에 또 스카이 스포츠도 나오던데요. 저도 보니까 뭐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뭐 돈 내보면 또 위성 쪽
아마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오늘날의 어떤 미디어 플랫폼이 굉장히 쉬워지는 바람에 다양한 채널, 특히 스포츠 부분도 미디어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하나의 TV의 킬러 콘텐츠가 되는 거죠. 한일전, 이게 아마 4년 전에 아시안컵 결승에 일본과 붙었는데 35%, 40% 시청이 나온다. 뭐가 40% 나오겠어요? 근데 참 이건 이해가 안 가 저는. 그냥 틀어만 놓고 딴 거 하고 있는 거야. 강아지랑 놀고 있어. 저도 보니까요. 주말에 볼 거 없어요. 뭐 집에 있잖아요. 우리는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집에 다 있습니다. 젊은 친구 나가지만 켜놓고 강아지랑 놀고 강아지가 또 던지래. 던지고 물고 오고 뭐 그러다 보면 켜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막 그 시청률은 이제 그 미터기를 한 3,000개, 4,000개 가구를 선발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합니다. 그 자료가 기록된 거지 전수조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3,000가구 도시, 농촌, 소득, 남녀, 지역 다 적당히 분배해가지고 그 가정에서 어떤 행태의 시청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다 입력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이 잘못됐다 그러면 시청률도 정확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가능한 이제 샘플 사이즈를 확대하고 가구 수 배치를 적절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모컨도 집마다 틀려요. 저는 노란색, 집사람은 빨간색이야. 그 노란색을 제가 눌렀으면 저기 뭐가 그래? 아버지가 이 집에 50대 남자가 선택한 채널이 나오는 거고 그걸 또 뭘 감히 드라마 보는데 당신 간이 컸어? 나 드라마 보는데 왜 돌려? 그러면 돌리면 이 집은 이상하다 뭐 나오겠죠. 그만큼 그런 게 있는데 보세요. 제가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신경 쓰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 돌리죠. 근데 약속을 해줘야 돼요. 내가 채널 돌릴 때는 뭘 누르고 돌린다든가. 그러면 이런 기록들이 다 나오죠. 그럼 20대 시청률, 30대 시청률, 남자 시청률, 여자 시청률 다 나오는데 그게 얼마큼 신뢰성이 있느냐는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가장 방송사가 가장 목숨 걸고 하는 게 시청률, 그다음에 이런 검색어 순위 막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지성님도 괜찮았어요. 박지성이 중계했던 MBC ESPN이 뭐 이렇게까지 시청 점유율이 올라온 적이 있었고 박찬호 X스포츠가 그 당시 중계했는데 잘했어요. 다 10년 전 얘기죠. 최용만도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최용만이 MBC ESPN 경기 아마 이게 밥샵이랑 아마 K1 할 텐데요. 하여튼 뭐 볼거리 최고였습니다. 저도 뭐 집에 빨리 가서 보자 그랬으니까요. 그걸 뭐 스포츠로 본 거 아니라 최고였던 엔터테인먼트 오락은 된 것 같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볼거리는 된 거죠. 이런 부분 이걸 통해서 해당 채널, 해당 스포츠 채널들이 점유율이 올라간다. 비즈니스 부분에서 점유율이 올라간다. 굉장히 큰 거죠. 채널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기여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보는 인스턴트 리플레이 무엇을 위해서 개발됐을까요? 저도 뭐 때문에 인스턴트 리플레이가 그런 방송 기술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스포츠 중계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드라마에서 인스턴트 리플레이 할 이유가 없죠. 뉴스에서 인스턴트 리플레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다 스포츠 중계. 또 여러분이 보는 픽처인 픽처 대형 스크린 속에 또 스크린이 또 뜨죠. 그거 굳이 어떨 때 씁니까? 야구 중계하는데 야구 타석 선수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루상에 있는 주자를 보여줄 때 픽처인 픽처 큰 그림 속에 작은 그림이 들어가죠. 그 기술이 다른 어떤 채널, 다른 장르에서는 별로 이용 가치가 없어요. 역시 뭐예요? 스포츠에서 필요하다. 또 화면을 스플릿하는 거, 쪼개는 거. 동시에 뭐 야구도 4경기를 볼 수 있잖아요. 요즘 TV는 뭐 그렇게 잘 안 보게 되지만 하여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잠깐은. 뭐 2경기 재밌다 그러면 화면을 쪼개서 2경기를 볼 수가 있죠. 그런 기술, 스플릿 스크린. 여러분 드라마를 동시에 2개 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스포츠는 둘 다 긴박한 장면이야. 그러면 우리가 오디오는 하나 선택하지만 비디오는 2개 선택할 수가 있죠. 이러한 방송 기술은 상당 부분 스포츠 중계로 인해서 한 것들이 많다. 그런 기술 많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호주 가서 경기 보니까 경기장에다 대형 와이어를 딱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늘에서 중계를 해줘요. 카메라가 와이어로 원격 조정해가지고 경기 장면을 보여줍니다. 뭐 다른 장면에서 굳이 하겠습니까? 향후 이제 뭐 드론이 중계하나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만큼 미디어 산업에서의 특히 기술 발전, 방송 중계, 방송 기술 발전의 상당 부분 뭐예요? 스포츠가 자극을 주고
스포츠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역시 존재한다라 이겁니다. 스포츠는 역시 TV 라이브 스케줄도 바꾸고 있다. 스포츠가 워낙 인기 있으면은 기존에 편성했던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월드컵 올림픽 중계죠. 근데 하다못해 K리그도 왕년에 10년 전에 지금 다시 컴백했지만 박주영이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서 어린이날, 거의 어린이날은 무조건 방송사는 뭐예요? 프로야구야. 근데 이날은 뭐야? FC 서울 경기를 했다. 진짜 박주영이 날릴 때죠. 진짜 옛날에 그 모습 생각하면 진짜 지금은 메시급은 됐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국 그 참 재능 있는 선수들이 그 이후에 발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기 이천수 그렇죠, 고종수 그렇죠.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래요. 그래서 박주영이 워낙 인기가 그때는 좀 말이 길었네요. 지금은 헐, 근데 그때는 허걱이었습니다. 허걱 TV 중계 받고, 지금은 뭐예요? 개 중계 받고. 요즘 개 맛있던데요. 개 맛있어, 개 바빠, 개 추워. 아니 이게 말이 계속 짧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졸라란 말을 많이 썼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뭐 매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근데 지금은 개 맛있어. 긍정적 의미에 부정적 의미가 동시에 되는 거죠. 개 맛있어. 그럼 뭐 좋은 뜻이고, 개 추워는 좀 나쁜 거고. 강아지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KBS가 어린이날 프로야구 중계를 깨고 서울 전북전을 생중계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광고도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제1TV는 광고 안 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기사입니다. 박주영 태풍이 안방 그라운드를 점령했다. 공중파 KBS 제1TV는 어린이날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열리는 전북 대 서울 생중계 경기를 전격 결정했다. 그만큼 스포츠가 인기 있을 때는 기존의 어떤 방송 스케줄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거 스포츠 쪽에서 아마 저 차두리 은퇴 경기가 아마 저기 서울 상암에서 하나요? 대전에서 하고 그다음 어디서 하죠? 이 30일 날 경기가 뉴질랜드 경기가 어디서 하죠? 뭐 전반전 때 아마 차두리 뛰고 은퇴 경기 할까? 뭐 그래도 굉장히 차두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뭐 그런 거. 그만 A 매치는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을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프로야구 중계하기 위해서 프로야구도 각각 변형을 하죠. 지상파에서 중계할 때 가끔 6시 할 때가 있어요. 왜 자꾸 3시간씩 되면 9시 메인 뉴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는 스포츠도 바꾸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존재하다. 자, 4가지 기억나죠? 4가지 아까 스포츠가 미디어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 그래서 컨텐츠를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뭐 지금 말시 기존의 방송 미디어 컨텐츠의 구성 스케줄을 바꾸고 있다. 이윤에 기여하고 있다. 또 해당 산업의 발전, 방송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스포츠가 미디어에 끼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포츠가 미디어에 의존하는 바람은 뭐 한 3시간 넘게 강의를 하고 미디어가 스포츠에 의존하는 건 한 30-40분 만에 끝냈어요. 그만큼 비중으로 볼 때 역시 스포츠가 여전히 미디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뭐 갑과 을의 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미디어가 의존이다. 그러나 스포츠가 우리나라 예지만요. 만약에 사실 스포츠에 뭐 마이클 조던 정도쯤 되면 거꾸로 됩니다. 특히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마이클 조던 선수가 한참 뛰고 있을 때 아마 그 뉴욕 쪽에 가면요. 뉴저지나 이런 데 시합하러 가면 경기 전날 마이클 조던이 그 애틀랜틱 시리를 많이 간대요. 그 카지노 가서 좀 한 새벽 한 2-3시까지 하고 뭐 이렇게 오나 봐요. 근데 어느 기자가 그걸 비교해 봤어. 마이클 조던이 애틀랜틱 시티 가서 카지노 간 날 가고 그 다음 날 경기 퍼포먼스와 가지 않은 날 퍼포먼스를 비교했더니 혹시 간 날 잘 못해. 그래서 완전히 좀 공격적인 보도를 했어요. 언론사에서. 그리고 방송도 그걸 좀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좀 그렇죠. 내 개인 생활인데 카지노 가서 할 수 있는 건데 좀 그걸 좀 악의적인 좀 비판적으로 보도하니까 마이클 조던이 그래? 나 앞으로 TV 경기 뛰고 나서 TV 인터뷰 안 할 거야 그랬어요. 누가 뒤집어집니까 그러면?
마이클 조던 방송 인터뷰 하나하나 자기 수입에 관계없어. 인기에. 방송사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요, 경기 끝나고 잠시 후에 오늘 경기에 30 몇 점을 넣은 마이클 조던과 인터뷰하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광고가 다 팔려. 포스트 게임 인터뷰, 경기가 끝나고 그 사이에 끝나고 나는 인터뷰의 사이에 있는 광고가 비싼 값에 팔리는데, 마이클 조던이 안 하기로 선언하는 순간 그러면 다른 선수랑 인터뷰하겠죠? 벌써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광고비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가 미디어 쪽에서 우리가 좀 오해가 있었나 보다.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그러면 다시 또 인터뷰하는 거죠. 그만큼 스포츠가 나름대로 미디어에 끼치는 영향력도 크다. 그런 선수쯤 되면요. 자, 이제는 이제 그러한 이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존재하는데 수용자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 즉 미디어 노출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 가지 효과 이론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강효과 이론, 그다음에 정반대인 소효과 이론, 가운데 영역인 중효과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효과 이론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하 주사 이론, 기계적 자극 반응 이론, 즉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미디어가 A라는 메시지를 던지면 A를 그대로 수용해서 A가 지향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그야말로 피동적 수용자죠. 자극에 대해서 단순 반응만 하는 수용자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행태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인간을 많이 얘기했죠. 우리가 사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잠시 후에 피자 얘기하면 여러분이 배고픔이 더 세게 느낄 수도 있어요. 피자, 튀김, 이런 얘기하면 좀 배고파지죠. 지금 11시 이제 넘어가니까, 아침 일찍 나왔으니까. 그런 자극. 뭐예요? 러시아 심리학자 파블로프인가요? 이 사람이 강아지한테 밥 주기 전에 종소리를 울리고 다음에 밥을 줬어요. 또 종소리 주기, 강아지 그렇잖아요. 종소리만 나오면 이제는 걔는 입에서 침샘이 자극되는 거죠. 그럼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다. 상당 부분 우리가 또 그래요. 그래서 탄환 이론, 얼마나 미디어 노출이 빠르게 전달되느냐, 총알같이 전달된다. 그래서 탄환 이론이죠. 그래서 수용자들은 그냥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질적 수용자, 영어로 homogeneous audience, 복수를 안 썼죠. 단순하게 제가 여기 메시지에서 딱 하나 전달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다음 주 점심 제가 쏠게요, 먹을게요. 그럼 다 여러분 똑같이 예스 그러겠죠. 고민하지가 않겠죠. 왜? 근데 동질적 수용자가 돼. 왜? 제 메시지가 바로 쉽게 전달돼서 여러분 피동적 수용자가 돼요. 근데 다음 주에 메뉴는 뭘로 할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질적이 되죠. 이제는 중국 음식, 한국 음식, 매운 거, 저는 스낵, 패스트푸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만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동질적 수용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탄환 이론에 따른 미디어 속의 그런 개인 수용자들은 선택된 정보에만 노출되고 정보의 진위를 검토할 수 없는 단순한 피동적 존재다. 미디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미디어가 전달한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인다. 미디어 전달한 대로 그대로 따라 하더라.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의 미디어에 부하 내놓하는, 좀 뭔가 미디어에 이끌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같이 성인이라 할지라도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매스 미디어 얘기할 때 군중, 매스, 공중을 얘기했습니다. 크라우드, 매스, 퍼블릭 할 때 이런 크라우드, 군중 속들은 쉽게 그냥 하나의 행동을 쉽게 할 수가 있죠. 데모하다가 피를 본다. 그럼 거기서 그 소리 한마디에 모두가 똑같이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바로 효과를 받는다. 피하 주사. 우리가 주사를 받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이런 속성이 존재하는데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강하겠죠. 효과가 강하겠죠. 정반대, 소효과 이론. 미디어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다 할지라도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효과가 틀리다. 방금 전에 다음 주에 제가 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대 속에 얘기를 했어요. 진담이면 아직 좀 멀었죠. 그다음 진담으로 혹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 이질적이에요 서로. 자라온 배경, 판단 기준 다 틀려.
그리고 audiences 다 개별화돼서 달라요. 자, 같은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매스미디어에 전달돼요. 근데 다를 수가 있겠다. 특히 이제 만약에 김연아 지난번에 소치 올림픽 때 얘기해보면 상당 부분 거의 동질적인 수용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다른 얘기가 잘 안 나오죠. 다른 얘기가 잘 안, 우리 사회가 한번 쏠림으로 되면 그쪽과 다른 담론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한번 봤어요. 2010년 밴쿠버 때의 김연아 모습과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 모습 보니까 저 같은 아마추어가 보더라도 스피드가 틀려. 점프도 차이가 나. 좀 몸조심을 했어. 왜? 부상을 입었으니까 이거 다리 올려서 막 도는 것도 안 했고요. 이거 허리 이거 완전 돌려서 이것도 이거 안 했, 많이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피드가 틀려. 점프 거리도 조금 아마추어가 볼 때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런 섬세함이 차이가 있어서 지난 2010년보다 못했다. 뭐 말은 돼요. 근데 대부분 담론이 뭐냐면은 야 걔는 넘어질 뻔했는데 왜 걔가 금메달이냐 그 선수가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거기서 보면은 상당 부분 대부분의 선수들은 강효과 이론이 컸죠. 참 개최국의 어떤 텃세 심판의 어떤 뭐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 속에서 다양한 다른 얘기가 나타나지 않았죠. 중효과 이론은 미디어가 전달되더라도 이 중간 영역입니다. 메시지 여전히 강하다. 우리한테 전달되는 메시지는 강하다. 그러나 반응할 때는 다양한 반응이 존재할 수 있다. 메시지는 강하되 그대로 움직인다면 강효과 이론이고 너무 다르게 움직이면 소효과지만 선택을 해서 메시지 가운데 일부는 선택을 하고 일부는 거부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반응이 일어난다. 선택을 하는. 그만큼 수용성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해서 중간 영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강한지 어떤 이론이 맞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가늠하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론이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어떠한 측면에서는 좀 소효과 이론이 맞지 않냐. 그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중효과 이론에서는 미디어가 무엇을 알린다, 뭘 전달한다는 것보다는 반응자 입장에서 수용자 입장에서 무엇을 받아들일까, 무엇을 생각할까 중심이 틀린 거죠. 좀 더 이런 중효과, 소효과는 누구 쪽 입장을 많이 봐요? 수용자 입장에서 수용자의 능동적 판단, 선택 이런 측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무슨 효과에 속하는 그림 같아요? 강효과죠. 강효과. 그냥 미디어가 던져주는 건 먹고만 있어. 그냥 하하 웃고.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일요일 저녁에 가끔 개콘을 본 적이 있는데 1시간 20분을 앉아서 이걸 보니까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웃긴 것까지 봐야 돼. 웃기지 않는 거까지 억지로 웃어야 돼. 그래서 골라서만 보려는데 또 이게 좀 순서가 잘 알 수가 없어갖고 놓칠까봐 그러는데 뭐 헬스보이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던져주는 거 한번 보고. 특히 주말에 오락 프로를 계속 보다 보면은 글쎄, 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어떤 미디어 광대들의 움직임에 그냥 따르는 다 웃기는 게 다 계획된 거 아니에요. 연출된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재밌게 그냥 가볍게만 보는 거지만은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 되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또 이런 것도 미디어의 어떤 노름, 꼭두각시 같은 어떤 존재가 아니냐. 이런 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피하 주사 이론 영어로 하이퍼더믹 뭔가 탁 주사가 피하 주사 딱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피하 주사 이론 하이퍼더믹 니들 주사죠. 주사를 우리가 맞는 거죠. 바로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미디어가 하는 주사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로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리니어가 뭐예요? 단선적인 미디어에서 일방으로 수용자한테 전달되는 일방 통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리니어라는 얘기는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또 하나 direct and powerful influence. 미디어가 우리한테 직접적이고 강력한 인플루언스를 준다. passive audience. 우리는 수동적, 피동적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머리가 어떻게 돼요? brain washed. 머리가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뇌되는 거죠. 주사를 맞는 거죠. 나치가 그랬죠. 나치가 이런 주사를 맞아서 독일 그 당시 30년대 40년대 나치가 독일 사람들한테 나치즘을 국민들이 그렇게 따르겠습니까? 뭔가 쏠렸으니까 그런 거죠. 뭐 이게 전체주의 국가들하고 종종 그렇죠.
우리가 보면 북한 TV 보면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까? 어? 그래서 제가 한 2000년도인가 북한 사람을 중국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저를 불쌍하게 봐요. 참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한다 이거야. 당신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왜 비판하냐? 들어보니까 글쎄 말이야 맞는 것 같아. 그 친구 말도 일리는 있어요. 뽑아둔 대통령 우리가 좀 박수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은 딱 2년차, 3년차 되면 이제 내리막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 강효과 이론에서 말하는 피하 주사 이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 효과에서 수용자론에서 강효과라는 얘기는 스포츠와 관련돼서 크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뭐 특히 국수주의, 그러니까 뭔가 미디어 보도가 뭐 이제 한번 어떤 쪽으로 좀 쏠리기 시작하면은 특히 그냥 우리 측 입장에서 대변하는 어떤 좁은 생각이 앞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쏠림 현상. 그다음에 소효과는 너무 개성이 존중되는 거고요. 중효과는 중간 영역이니까. 그래서 뭐냐? 강효과는 인코딩,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미디어 컨텐츠가 부호화, 우리말로는 부호, 투입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작이 되겠죠? 제작되는 방식대로 수용자들이 디코딩, 해독을 하는 것이 일치한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강효과죠. 의도된 대로 저 사람들이 이해하니까. 미디어가 어떻게 조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던졌더니 메시지 던졌더니 수용자들이 그대로 받아주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인코딩과 디코딩이 일치되는 경우죠. 대부분의 제작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제작해주면 많은 반응이 있겠다고 보는 거죠. 반면 소효과는 인코딩과 디코딩이 틀릴 수가 있죠.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김수현 씨가 그 하나의 그 게이들 동성애를 좀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드라마에서 그 아마 김 누구죠? 그 엄마? 그가 그래 아들 보고 울어요. 너 얼마나 괴로웠니? 네가 그런 거 몰랐는 엄마가 미안해. 뭐 이런 장면 나오면서 상당히 게이 그 러브를 아름답게 그렸어요. 자, 그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적으로 진짜 좀 동성애든 이성애든 그런 거 없이 하나의 인간의 사랑으로 보는 사람들은 참 같은 하고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보수적인 사람은 지금도 저희 가족 모임 하면은 아무개 나오면 채널 돌립니다. 뭐 징그럽다 이거죠.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동성애 커밍아웃한 연예인들 나오면 돌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보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해보죠. 그래도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은 또 보고요. 즉 그 드라마에서 김수현 씨가 그려낸 게 뭐겠습니까? 하나의 사랑은 우리가 고정관념적인 어떤 이성의 사랑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몰라고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동성애라는 것이 그런 코드가 관행으로도 존재하는 건데 이것이 좀 휴머니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는 식으로 그렸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럴까? 야, 김수현이가 이제 별거 다 한다. 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편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하겠다. 그래서 중효과는 이 중간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의 특성, 선호도, 개인의 의식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일치는 안 하다. 중효과는 그렇습니다. 효과는 강하되 일치는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차이가 나는 해독 과정이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도미넌트 디코딩, 니고시에이티드 디코딩, 오포지셔널 디코딩 말이 어렵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도미넌트는 아까 김수영의 의도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면 도미넌트 디코딩이야. 근데 오포지셔널 아까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성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좀 그런 전통적인 관념에 사는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가 있겠죠. 드라마에서 왜 저런 걸 해야 돼? 뭐 돌릴 수도 있다 이거. 그 사람은 오포지셔널 거부 반대죠. 니고시에이트 별로 딱 이렇게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보자 드라마인데도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건가 타협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면은 그래도 내가 드라마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약간 자기가 타협을 하겠죠. 니고시에이트 그런 것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TV에서 어떤 방식으로 스포츠 중계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그대로 이번에 심판이 이상했어 하면 똑같이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심판이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또 그럴 만도 하겠네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맥락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코딩은 디렉터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도한 의미가 녹아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의도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영화 제작자가 의도한 의미가 있겠죠. 의미는 뭐겠어요? 하여튼 옛날 그래도 그건 오락 영화죠. 뭐 눈물도 또 흘리지만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오락 영화로 더 봤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디코딩은 뭐예요? 자, 오디언스가 의미 이걸 보면서 의미를 해독하는 겁니다. 자기의 배경이 존재가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 고향이 흥남 함흥이었고 부산에서 피난살이 한 사람은 너무도 리얼하게 국제시장을 봤을 테고 전혀 그거 관계없이 뭐 좀 유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그 당시에도 유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뭐또 그렇게 보고 또 이걸 하나의 지역 남북 관계 뭐 이런 이데올로기에서 보면 좀 이걸 막 그야말로 뭐 너무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고, 예? 이게 심파극이다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코딩과 디코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디코딩이 너무 강하면은 이걸 의도를 너무 싫어하면 안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끝까지 안 보는 사람이 있죠. 사람의 성격에 따라. 특히 변호사를 본 사람들은 안 본 사람이 많고 뭐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근데 사람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린 영화와 국제시장 영화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가 숨겨진 이데올로기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런 건 그냥 우리가 미디어 효과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날 때 제 오피스 들리라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어떤 미디엄이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문자 하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죠.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문자로 어떻게 할까요? 잘해봐라 그랬죠 제가. 그럼 그 효과가 없죠. 잘해보라고 그랬는데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잘해봐라 그랬는데 별로 이렇게 인터랙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게 이런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보고 하는 컨퍼런스가 크고 여러분이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텍스팅 같은 거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죠. 텍스팅 같은 거. 그래서 덜 효과적이다. 그래서 한번 이런 TV 같은 경우 인터넷 여러 효과 한번 미디어 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매체가 효과적일까? 가장 원시적인 오프라인 상의 페이스 투 페이스가 크죠. 그다음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게 아젠다 설정이라고 하죠. 아젠다 세팅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미디어에서 연구할 때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리티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KBS 9시 뉴스로 보는 현실은 뭐예요? 거기서 뉴스 아이템으로 아젠다로 전발된 첫 번째 뉴스, 두 번째, 세 번째, 열 몇 가지, 20 몇 가지 뉴스 꼭지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미디어로 살아본 오늘의 한국 사회를, 오늘의 세계를 본 거야. 즉 세계는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미디어가 선택을 했죠. 그래서 미디어가 보여준 세계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이걸 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미디어가 이렇다더라도 알지만 여기서 9시 뉴스에서 전달된 거를 왜 여러분 또 다른 소스로 해서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CNN을 통해서 들은 얘기, 이런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 듣는 얘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겠죠. 여러분들의 위치는 이런 퍼블릭 아젠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미디어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미디어의 아젠다와 거의 일치하겠죠. 또 KBS 뉴스를 안 보는 사람하고 이런 방송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은 다른 매체에 관련된 아젠다와 관련되죠. 그래서 네이버라는 그런 어떤 미디어 공룡은 어떻게 해요? 아젠다를 해요? 자기네가 아젠다 설정을 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네이버를 초기 화면을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뉴스사를 선택하라고 그러죠. 자기네가 부담스러운 거야. 네이버가 거기다가 뭐 조중동, KBS, MBC 넣으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너희가 뭐 보수 언론이냐. 그렇다고 뭐 오마이뉴스, 프레시아만 계속 올릴 수도 없잖아요. 너희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라. 아젠다의 설정권을 네티즌 유저한테 넘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사로 뜨는 거 있잖아요. 그 네이버의 어떤 의도가 숨길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이게 아젠다가 설정이 크다. 그래서 이런 아젠다라는 것이 결국은 매스미디어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를 결정해 주죠. 뉴스거리가 된 거는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뉴스거리가 안 된 거는 또 이쪽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모르게 지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뭘 걱정하는지를 하겠다. 방송에서 요즘 계속 걱정해 주는 게 뭐 전셋값 상승입니다. 전셋값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되면 뭐가 문제냐? 결혼을 안 해 남자들이 전세금이 없어서. 그 남자가 좀 일부 상당부를 책임져야 되는 게 한국 관행이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1억 2억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 대단합니다. 그뭐 결혼 연기하고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부분이 존재하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잘 모르죠 우리가. 근데 TV에서 계속 방송하니까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퍼셉션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이밍이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프레이밍. 방송을 어떤 식으로 틀 짜느냐, 스포츠 뉴스를 어떤 식으로 틀 짜느냐, 박주영이가 돌아온 것을 어떠한 프레임에 맞춰서 보도하느냐, 갈 데 없이 간 거냐, 그렇게 틀 짤 수도 있겠죠. 어떤 거는 뭐야, K리그의 중흥을 위한 어떤 본인의 뭐 고뇌가 있었다. 글을 짜는 거 어떤 식으로 짜느냐에 따라 인지하는 게 틀리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박주영이 K리그 컴백을 보도하냐에 따라, 또 차두리가 은퇴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따라 이미지, 여러분이 차두리에 대한 생각, 선수에 대한 생각이 틀린 거죠. 그렇죠. 다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의 프레이밍입니다. 그래서 프레이밍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왜 생각하는가를 말해준다. 또 커뮤니케이션은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디언스로 하여금 뭔가를 어떤 조명, 어떤 빛을 비춰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썸씽을 보는데 어떠한 라이트, 어떤 빛으로 볼 것이냐, 검은 빛으로 볼 것이냐, 흰색으로 볼 것이냐, 또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프레이밍이죠.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뭐 TV조선 그 프레이밍 뉴스 보면 재밌잖아요. 또 아니 그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걔네들 프레이밍이 뭐야? 굉장히 보수적이죠. 친정부적이죠. 또 다른 채널은 또 그렇죠. 오마이뉴스 같은 건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런 프레이밍이 존재하죠.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보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 태도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특히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 몰라. 이렇게 비춰주면 이게 여러분이 그냥 북극 남극해를 보는 것 같아.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망망대해를 보여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전혀 다른 걸 보여준다 이겁니다. 틀리죠? 세 가지 사진이 다 틀리다. 그래서 적에다가 물을 주는 착한 군인, 고문하는 어떤 군인, 고문인지 착한 일을 하는지 물도 줬다 총도 겨눴다 모르겠고, 여러분의 퍼셉션, 어떻게 사진을 프레임이 짜냐 틀리죠. 그렇죠.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강의한 것 중에 실수한 것들만 편집해봐요. 유튜브에 올라와봐. 큰일 나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제 실수하는 거 좀 지나친 예를 든 거, 뭐 건의, 뭐 이런 거, 뺄 거니, 빼줄 거니, 뭐 이런 거 같은 건 이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프레임이 그런 농담을 다 빼면 재미없다. 여러 가지 있다 이거. 또 그걸 안 빼고 중요한 내용을 실수로 빼보면 이 사람 강의 시간에 농담만 했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이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프레이밍이라는 게 뭐예요? How the media can manipulate. 우리가 manipulate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작하다, 뭔가 만들어내다, 인위적으로 뭔가 개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manipulate가 our viewpoint, 우리의 관점을 미디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적도 매니플레이트예요? 여러분 GPA도? 재수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많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이렇게 큰 관점에서 보면 성적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매니플레이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성경 얼굴을 어떻게 해요? 자연 얼굴을 약간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죠. 기술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까지 이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스포츠에 관해서 우리가 수용자 이런 세 가지 수용자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수용자론에서 한번 여러분이 파악해 보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근데 감히 어디에 딱 여러분이 위치할 수가 없겠죠. 사안에 따라 다르죠. 특히 월드컵, 올림픽 볼 때
한국 대 뭐 상대방 라이벌 국가 뭐 이렇게 할 때 좀 흥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해설자 이야기 거기에 쏠립니다. 뭐 특히 레슬링 같은 경우 보면 신고노라는 그 해설자가 있는데 뭐 이 사람은 코치도 했다가 해설자도 했다가 뭐 심판도 했다 다 해. 근데 재밌어요. 그게 봅니다. 그 사람 말에다 쏠리죠. 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야. 근데 자기가 좀 축구나 야구를 좀 알아. 그럼 해설자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중효과가 될 수 있고 소효과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사안에 따라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떠한 콘텐츠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팀이면 편파 중계가 편할 수도 있죠. 지방 가니까 편파 중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더 재밌는 거야. 그다음에 요즘은 그 무슨 종편 채널 같은 게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많이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종편 채널을 또 좋아하고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디어 효과라는 게 그렇다. 그래서 아마 이런 효과 이론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비행기 타면은 못 보는 영화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한 번도 본 이런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영화가 없을까요? 비행기에서. 되게 기내에서 많은 영화가 있잖아요. 무슨 약간 폭력 영화도 좀 가끔 있어요. 되게 이제 코미디도 많고 저기 무슨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 같은 영화도 많은데 어떤 장르는 거의 없어요. 어떤 영화 없어요? 응? 재난 영화 중에서 어떤 거? 뭐 에어포스 원, 뭐 튜블런스 뭐 이런 영화는 없습니다. 튜블런스 보고 있는데 튜블런스 통과하고 있어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영화 없어요. 그건 없고. 근데 그게 뭐냐면 남대로 기분 문제예요. 사실은 효과라기보다는 기분 문제지만 그런 미디어 콘텐츠의 노출이 가져올 나름대로의 어떤 반응을 생각하고 효과를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다 피곤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선택하게 하죠. 본인이 선택한다는 얘기는 본인의 어떤 다양한 이질적인 패신저 승객들이 존재한다. 거기에 맞게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죠. 자기가 선호하는 거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